유명한 소설인 구운몽부터 볼 건데요. 이 구운몽은 사실 밑에 고전 소설은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여기서의 여러분들 구운몽의 뜻도 각각의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성진이라는 인물입니다. 얘가 이제 남자 주인공이고요. 얘는 이 승려의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육관대사의 심부름은 용궁을 가게 됩니다. 용궁을 가게 되는데 막 용왕이 술을 거네요. 안 마신다고 뭐 하는데 용왕이 이것은 오히려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는 술이다 막 이러면서 권하죠. 결국 술을 마셔요. 여러 번 거절은 했으나. 자, 일단 1차 죄를 저질렀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팔선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얘한테 뭐 얘네들 그냥 만나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 얘네들과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길을 비켜라 막 이러면서 길을 못 비킨다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제 이야기를 막 나눕니다. 싸움을 좀 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도 문제인 거죠. 이것도 이제 죄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죄는 절에 돌아와서 팔선녀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절에서 일하고 있나, 부귀영화, 입신양명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절에 있는 뭔가 적막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여자, 부귀영화 이런 것처럼 세속적 욕망을 그리워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승려잖아요. 원래는 그 불도에 정진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걸 추구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스승이 육관대사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약간 죄로 인간 세상으로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진은 양소유가 되고요. 팔선녀 역시 각각 인간 세상에서 환생하게 됩니다. 이제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쨌든 얘네들이 다 특이하게 여기는 이제 천상계에 있던 인물들이 다 인간 세상에 죄를 지어서 환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인몽, 꿈을 꾸는 부분이 인간 세상이에요. 보통은 인간 세상에 있다가 저희 봤던 작품 보시면은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꿈을 꿔요. 꿈속의 세계가 뭔가 천상세계라든가 용궁이라든가 뭔가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이런 이제 이상세계들을 많이 그리고 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꿈을 깨면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얘는 반대로 천상계에서 꿈을 꾸는 게 인간 세상이다라는 이제 다른 소설가의 특이점이 있고요. 어쨌든 양소유가 이제 여러 이제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나는데 보이시죠? 1. 진채봉, 개섬, 정경패, 가춘은, 적경홍, 그 다음에 난양공주, 심효원, 백눈바, 즉 8명 그 팔선녀로 환생한 8명을 다 만나서 얘가 2첩, 6첩을 거느리게 됩니다. 원래도 좀 뛰어난 재질이 있었고 입신양명의 이제 최고봉에 올라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 뭐 왕도 이제까지 고생했으니까 너 편히 살아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궁전에서 자신의 생일날 맛있는 음식, 맛있는 술, 뭐 멋진 음악 소리 이런 것들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양소유가 막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기가 어딘 줄 아느냐, 옛날에 있었던 막 이 덧없음을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옛날 그런 그 영웅들이 살았던 옛 궁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 누가 산 줄 누구 땅이었는지 아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의 땅이었죠? 진상의 땅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런 욕망에서, 세속적인 이런 세계에서 느껴지는 인생 무상, 참 입신양명이나 이런 부귀도 참 덧없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가 갑자기 불교로 귀의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중간의 내용이 다 없으니 난 불교에 귀의를 하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팔선녀들이 이제 그 2처 6처 그 8명의 이제 부인들도 그러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노승이 나타나서 나를 모르겠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진이 예전에 뭐 술법을 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랬더니 옛날 일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 하면서 지팡이를 막 두드려. 그리고 나서 이제 꿈에서 깨죠. 꿈에서 깨고 보니까 다시 천상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자기가 그 절에 그대로 앉아있는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죄를 내어치고 육간대사의 설법을 들게 되고, 그 다음에 팔선녀 또한 저를 또 제자로 받아들여주세요 이러면서 팔선녀 다 머리를 깎고, 그러면서 이 9명의 사람이 불도에 갑자기 정진하면서 극락세계로 가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갑자기 좀 뜬금없는 내용이긴 하죠. 그러면 이 구운몽이라는 그 제목에서 가지고 있는 구성적인 측면을 좀 볼게요. 일단 여기서의 구는 9구자예요. 즉 성진 한 명의 팔선녀, 인물의 숫자인 거죠. 인물. 자, 운이라는 건 뭐냐? 내가 세속적인 영광, 부귀영, 공명을 다 누려봤는데 보니까 어떻다? 구름 같더라. 즉 뜬구름 같더라. 즉 인생 무상, 덧없더라. 라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몽은 이제 그 구성적인 측면이죠. 얘가 그 환몽구조라고 해서 현실, 꿈, 현실이잖아요. 현실에서 꿈을 꿨다가 다시 광몽, 꿈에서 깨어나는 이런 구조다. 그래서 제목 자체에서도 작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다 담아내는 나름대로 구성이 뛰어난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 운, 그 다음에 몽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환몽구조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몽으로 끝나는 몽자류 소설이라고 해요. 무슨 몽이라고 끝나는 애들을 몽자류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쪽에서는 특징이 여러분들 뭐냐면 이거예요. 주인공이 꿈속에서 새로운 인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분명히 얘가 현실에서는 성진이었는데 꿈속에서는 전혀 다른 양소유라는 인물로 사는 삶이 나오잖아요. 요게 무슨 몽이로 끝나는 몽자류 소설이고요. 무슨 몽유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임재의 원생몽유록 저희 배웠던 거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주인공과 꿈속에서의 인물이 동일한 인물입니다. 꿈속에서 겪은 일을 자신이 서술하는 방식이어서 그 둘이가 꿈이라는 이런 소설 속의 소재를 이용하는 것은 동일하나 거기서 벌어지는 내용적 측면에서 좀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요, 여러분들 구운몽 같은 경우는 분명히 주제는 불도에 정진해야 된다, 세속적인 욕망은 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입신양면과 부귀영화 이런 세속적인 욕망을 느끼는 그 양소유로서의 삶이 꿈이거든요. 이 양소유의 삶이 작품 전체 분량의 90%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주제는 약간 인생 무상일 수 있으나 작품의 비중 면에선 훨씬 꿈의 기능이 많은 걸 봐서는 사실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작가가 세속적 삶의 즐거움이 아니었나, 이렇게 세속적 삶의 즐거움 또는 이런 영웅, 소설 이런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작품은 이제 이 작가가 귀향을 가 있으면서 어머님을 뭐 위로해드리고 쓴 글이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뭔가 즐겁게 할 만한 내용들을 더 중심적으로 채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3번 성진의 꿈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양반들의 전형적인 욕망이 반영된 것일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남자 사대부들을 읽어봐요. 부인이 8명이나 되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더? 그쵸? 어쨌든 마지막에는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은 뭔가 쉽게 사라지는 덧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불교적인 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붙여서 4번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면 뭔가 이름에서 주어지는 이제 의미나 역할이 있거든요. 얘가 첫 번째는 성진의 의미를 가지잖아요. 근데 성진이라는 의미가 풀이를 하면, 자, 진정으로 깨달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두 번째 소유라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 세상에서
놀다 가는 사람 이런 의미도 있어서요. 이름 속에서도 이제 작품이 나타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적인 측면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 세상에서 놀고 다시 성진으로 얘가 돌아가니까요.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뭐 불교 사상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얘는 사실 유불도가 다 나타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이제 왜냐면 이제 유교적인 측면은 얘가 꿈속에서 입신양명 하잖아요. 임금님께 충성하고 전쟁에 나가서 뭔가 적을 물리치고 이런 입신양명. 그다음에 불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세속적 욕망은 덧없다. 인생무상. 그 다음에 도교적인 측면에서는 왜 옥황 상제 막 용궁도 가고 그 다음에 선녀도 나오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옥황상제도 나오고 용궁은 좀 그렇네요. 그냥 정기적인 이런 거. 옥황상제죠? 잠시만요. 자, 옥황상제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도교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용궁 지우고요. 그러나 이제 다만 여기서는 불교적인 게 조금 많이 드러나는 것 같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이것을 적강이라고도 보고 여기선 불교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윤회로 보기도 합니다. 윤회 사상으로도 본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운몽에 대해서 워낙 유명한 소설이고 이제까지 출제가 많이 됐던 소설이라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매화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김주부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이 사람은 도술을 굉장히 잘 부린대요. 그럼 도술이라는 측면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정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정의 간신들이 얘를 두려워해서 해치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김주부가 여자애니까 외동딸 여자애니까 그래 이제 세상이 위험해서 남장을 시키는 것까지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얘가 길을 버리고 아내만 데리고 산으로 피해요. 이거 좀 이상하죠. 어쨌든 다른 영웅처럼 약간 기야. 부모님께 이제 부모님과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또는 부모님 버림받는 역할을 합니다. 남장한 상태에서 조병사라는 집에 의탁해서 그 집 아들인 양유와 같이 글공부를 하면서 같이 집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양유가 자꾸 끌리는 거예요. 얘가 여자인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매화가 자기가 나 여자야 사실 이러면서 서로의 사랑을 약속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여자임을 알아보는 장면이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여기 내용 보시면은 이거죠. 양유는 먼저 본빛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여러분들 그 유가 버들이에요. 버들. 이거는 작품 고전 시가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거라서 이 정도 한자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매화, 꽃. 매화는 즐겁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자연물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실제 사람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약간 중의적인 표현을 쓰고 있고요. 양유가 매화의 글을 받아보고 이제 매화가 자 뭐라고 하냐면은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나비는 양유 내가 꽂힌 걸 모르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매화의 정체가 여자임을 밝혀서 이제 양유가 매화가 여자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받아보고 크게 놀라 기뻐하며 왜냐면 양유를 좋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대 행색이 그러고 보니까 정녕 여자다. 우리 갑자기 백년해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둘이 이 시를 가지고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했다. 의사소통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여기 뒷부분 보시면 이제 매화가 뭐라고 하냐면 양유가 매화한테 백년해로 하자 그랬더니 매화가 답을 하기를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부모의 명을 받아서 결혼하자, 혼인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추가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얘 둘이 마음이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면 돼요. 이제 이 상황에서 김주부가 상객 관상, 그러니까 점쟁이로 이렇게 이제 그
가장을 해서 조병사 집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매화가 본래 여자이다 알려주고 양유가 매화와 결혼하지 않으면 호랑이에 잡아먹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병사가 불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모한테 매화랑 양유랑 결혼시키자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양유가 계모 새엄마예요. 그래서 자기의 동생과 매화를 연결시켜주고 싶으니까 막 매화가 출신이 천하다 이런 거짓 소문을 내서 매화를 내쫓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그 매화가 살았던 이제 고을을 가서 사람들이 돈으로 약간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내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병사가 출신도 천하고 막 사기도 잘 치고 이런 집안이에요. 막 그래서 이제 결혼을 못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고전 소설에서는 남녀간의 애정이 나오면 바로 혼인을 못 해요. 항상 혼사장애 모티프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만났어요. 둘이 사랑해. 그래,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해. 그러면 소설 간의 갈등이 없으면 흥미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정소설에는 항상 이러한 혼사장애 모티프가 꼭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매화가 쫓겨났고요. 그 매화를 걷어다가 김주부가 이제 매화를 걷어서 부모랑 같이 지내요. 이 상황에서 김주부가 동자를 호랑이로 만들어서 양유를 물어다가 와요. 그래가지고 매화 보고 여기 들어가라 그러고요. 양유 보고도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얘 둘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만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그래서 이제 그 겉봉을 보는 편지, 이 소재를 통해서 이제 서로 알아보게 되는 거 처음에 몰랐어요. 그러면서 양유, 매화는 봄 소식을 모르는도다 하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여인을 보니까 양유 눈에 매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잘 지낸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뭐 마지막에 뜬금없이 약간 임진왜란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뭐 도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임진왜란을 뭐 다 해결할 수 있으나 해결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끝나는 약간 애정 소설이 더 위주인 소설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 건데요. 일단은 여기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삽입시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삽입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물의 심리를 전달해 주더라 이거죠. 주제도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기도 하고, 뭔가 이런 낭만적인 분위기라든가 슬픈 분위기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좀 더 극적으로 형성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여서요. 삽입시에 대한 것도 항상 보실 때마다 이 작품에서 이 삽입시는 무슨 역할을 할까라는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여겨서요. 자, 한 장 넘겨서 142쪽 보시면 사실 저희가 이제 작품이 일부를 저희가 보긴 했는데 여기서는 좀 그게 좀 많이 느껴지진 않지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작품들을 보시면 굉장히 판소리적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운율감이 느껴지는 율문체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창은 이렇지만 뭔가 소설로서 그 모습을 짐작하는 이런 작품들이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남방인지 서방인지 이런 춘향전들 있잖아요. 그러한 이제 운율이 느껴지는 문체가 있다라는 거죠. 소설이지만 노래가 판소리 창 노래 같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나와 있죠. 율곡을 가진 율문체의 어조, 삽입 가요의 인용, 생생한 음성 상징어의 우리말의 사용, 서술자의 개입 이런 것들이 판소리계 소설로서의 기본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임진왜란 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김주부를 시기해서 뭐 김주부를 죽이려고 하는 간신들의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에 임진왜란도 발생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작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건 뭐냐? 선조 임금 때의 부조리한 실상, 무능력한 정권, 뭔가 간신들에게 휘둘리는 이런 정치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주부가 뛰어난 도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련을 겪었어요. 하지만 또 그 서로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매와 양요를 김주부의 도술로 인해서 얘네 둘이 또 이어줬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여기서 이 작품에서 도술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는 이런 양가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소재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도술이니까 정기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아실 수 있습니다. 뭐 143쪽 보시면은 여기서 항상 애정소설에서는 혼사장의 모티프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신분 차이. 이제 물론 이제 실제로 봤을 때 매화가 이제 천원 출신은 아닌데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긴 거죠. 처음에 이제 얘네들이 결혼을 못했었던 건 두 번 이런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그 계모에 의한 실현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혼사 장애담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이제 루트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꼼꼼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척전인데요. 얘는 굉장히 글로벌한 소설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당연히 최척전이니까 주인공 최척이겠죠. 최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심씨의 딸 오경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에 빠져요. 근데 이 상황에서 결혼한 상황은 아니에요. 최척이 근데 의병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외구의 침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별을 하게 돼요. 이별. 그래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경이를 다른 집에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오경이가 끝까지 기다려요. 결국 최척이가 의병을 참전했다가 돌아해서 둘이 혼이 나게 되죠. 자, 첫 번째 만남입니다. 이별했다가 만났는데 이게 이별 만남이 얘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소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척과 오경이 결혼해서 몽석이까지 나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몽석이가 생겼죠. 새로운 인물. 자,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이별. 뿔뿔이 흩어집니다. 최척은 가족을 찾아 헤매지만 소식을 알지 못하고 얘는 중국에서 살아요. 최척이는 중국. 그 다음에 오경이는 남장하고 있다가 외병이니까 일본에 있죠. 얘는 일본에 가 있어요. 그리고 몽석이는 지금 여기 안 나오죠? 자, 이런 상황에서 돌아다니다가 최척과 그 다음에 아내가 우연히 중국에 있는 최척과 일본에 있던 오경이 우연히 베트남 안남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두 인물이 공유하는 이제 이런 노래, 한시 막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거는 우리 아내 같은데 하고 봤던 둘인 거죠. 그래서 극적인 재해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만남이 되는 거죠. 한번 다시 헤어졌다가.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중국 항주에 정착해서 둘째 아들 몽선을 낳아서 기르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둘이 살거든요. 근데 세 번째 이별.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중간에 이제 몽선이라는 애가 홍조랑 혼례를 올려. 이제 뭐 국제 결혼이거든요. 이 당시에 국제 결혼은 정말 흔치 않은 거죠. 그래서 약간 진취적인 작가의 의식도 드러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전쟁이 생겨서 또다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척은 명나라 군사로 출전을 하게 되고요. 이제
조선에 남아 있어서 조선병으로 출전했던 몽석이를 정말 극적으로 포로 수용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자, 그래서 세 번째 만남이죠. 이게 약간 3-1격이긴 한데, 그러고 나서 얘 둘이 남원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아내와 둘째 아들과 그리고 둘째 아들의 부인 흥도가 여기저기를 거쳐서 결국 남원에서 만나면서, 그러니까 요 온 가족이 만나는 뭔가 3-2격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모든 가족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다가 만나게 되고 행복하게 산다. 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이런 말이 있죠. 전란 속에서, 전쟁 속에서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채척과 오경 부부의 고난, 가족의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럼 이 소설을 여러분들 봐도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굉장히 전란을 많이 겪었잖아요. 이렇게 채척과 같이 이별하는, 이산하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이런 가족들, 그 당시에 채척과 같은 가족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소설 속에도 일부 반영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광범위한 공간적 배경일 거예요. 일단 여기는 분량도 굉장히 넓고요. 만남과 이별을 여러 번 반복하는 구조기 때문에 굉장히 구성도 나름 복잡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름 근대소설적인 면모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냐면 굉장히 공간적 배경도 사실적이고, 그 다음에 채청 인물들이 뭔가 도수를 부리거나 정기적인 그런 건 없잖아요. 물론 우연성적인 좀 그런 건 있지만 정말 평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전란 속에서도 끝까지 이제 만나 행복한 결말을 이루는 소설이고요. 보셨다시피 정기성이 없어요. 정기성이 배제되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선 후기에 뭔가 근대 소설로 변하려는 이런 모습의 특징들이 있는 소설일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내리고 있고요. 그 장면 중에서 보시면 오경이가 결혼하지 않고 맨 처음에 채척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거절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경. 그리고 또 남장을 해서 막 장사를 하고 버티고, 그리고 또 명나라에서 어떻게든 아들내를 이끌고 이렇게 조선까지 오는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속 전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하는, 이별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전체적인 전쟁의 상황에서도 스스로 뭔가 개척하고 의지를 꺾지 않는 강인한 여성상이 보인다 라는 거죠. 다른 소설들과 달리 매우 국제적인 무대를 다루고 있는 채척전을 보았습니다. 자, 백학선전 볼 건데요. 아까 보셨던 것은 왜 채척전이잖아요. 주인공 이름이 채척이니까 채척전이에요. 그럼 얘는 주인공 백학선이야? 그건 아니에요. 얘는 부채 이름이에요. 얘는 약간 일반 소설처럼 소설의 소재를 제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좀 그런 독특한, 나름 장명이 좀 독특하다, 뭐 이런 걸 저희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중국 명나라 때 유태종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자식이 안 생겨가지고요,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동자가 내려와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대요. 이름을 백로로 지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뭐냐면 천상계에서, 하늘에서 동자니까 지상계로 내려오는 이런 적강소설이거든요. 풍채도 좋고 제자 가인이겠죠? 천상계에서 내려온 애니까 효성도 치크하고 진짜 괜찮은 애예요. 그래서 유태종이 아빠가 가문의 보배라면서 백학선이라는 부채를 줘요. 그리고 조성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막 기도를 했대요. 자식이 안 생겨서 부인의 꿈에 선녀가 나타난대요. 인간세에 내려오게 되었다고 얘기했대요. 얘도 마찬가지죠. 적강했어요.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그래서 이 딸을 낳았는데 이름이 은하래요. 자, 이 둘이가 우연히 만나서 사랑을 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뭔가 관계를 맺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제 서로 좀 눈이 맞아요. 근데 갑자기 집안의 가보를 은하에게 줘요. 그러고 나서 우리
백로가 장원급제 한 다음에 나 은하한테 정식적으로 청혼해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장원급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청혼하려고 하죠. 그 사이에 은하라는 애는 이제 뭐 이렇게 절세가인으로 좀 소문이 났어요. 근데 책구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이제 악인이에요. 근데 얘가 이 당시에 집안도 좋고 괜찮아요. 버술도 높고 이런 애인데 이제 얘가 은하한테 구원을 한 거죠. 근데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 앙심을 품고 조성로 집안을 다 깨부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복을 하려고 했어요. 보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여기 보시면은 그 중간에 현령 전영로가 알게 돼서 이 소식을 전해줘서 조성로가 겨우 도망칠 수 있게 된 거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데 얘가 알고 보면 백로의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우연성적인 면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죽고 이제 은하만 남아요. 그리고 이제 백로는 장원급제를 하고 은하랑 결혼하려고 은하를 막 찾아다니는데 은하를 못 찾아요. 그래서 막 은하를 못 찾아가지고 어떡하지 막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랬는데 우연히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너 얼굴이 수척하다 안 좋아 보인다 하다가 이 현령 그 백로 외삼촌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걔였어? 이제 이러면서 걔 남경으로 갔어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남경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찾으러 갑니다. 자, 가서 백로가 남경이 근데 마침 오랑캐에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 오랑캐 깨부술게요 이러고 이제 얘가 장수로서 출진을 하는데 최국양이 보급을 끊어버려. 그래서 적군의 포로가 된 상황이에요. 이 이야기를 은하가 들은 거죠. 은하가 이제 대원수로서 대장군으로서 출전을 해가지고요. 다 백학선이라는 이거 그 백론의 집안의 그 가보였잖아요. 그 가부를 가지고 신통한 능력을 이용해서 용감하게 싸워서 적군을 모두 물리칩니다. 모두 물리치고 백로랑 은하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제 소설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장면은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제 그 최국양이라는 사람이 은하한테 구원하잖아요. 우리 결혼하자. 그랬더니 집에 은하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죠. 사실 그 사람의 이제 그런 사랑의 증표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최국양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 장면 이 부분 보시면은 요거는 뭐냐면 조은하가 오랑캐를 다 무찌른 후에 유백로랑 다시 만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 뒤에도 여러분들 그 연결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약간 춘향전의 한 대목 같아요. 마치. 그러니까 조은하가 오랑캐를 다 무찔러요. 그다음에 유백로랑 만나요. 근데 조은하가 들고 있는 부채를 보고 이제 유백로가 어디서 많이 보던 부채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지고 이게 이제 만난 지가 좀 됐잖아요. 그래서 은하를 보고도 유백로가 은한지를 몰라요. 은하는 유백로인 줄 아는데. 그래서 처음에 너를 모른 척 짐직하면서 약간 상대방을 속이는 부분 있잖아요. 춘향정에서 그 이몽룡이 장원급제 해가지고 옥중에 갇힌 그 춘향을 구하러 가는 장면에서 내 수청도 거절할까 이런 것처럼 약간 그렇게 살짝 놀려먹는 이런 장면들이 조금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쪽 넘겨서 좀 보시면요. 유백로와 조은하는 일단 천상계에서 적강한 애니까 원래 이제 좀 외모나 재주가 있는 아이였다라는 거고요. 백학선 전이잖아요. 이 백학선이라는 것이 사랑의 증포이면서 얘네 집에 가보이면서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는 신비한 물건이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현대소설처럼 소설의 소재가 이 작품에 있어서 굉장히 줄거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서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고전소설과 달리 약간 현대소설적인 요소가 많이 보이는 애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유백로는 어때요?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드는 애죠. 그래서 약간 전쟁 이런 그 군신 간의 뭔가 충이 임금을 위해서 전쟁에 싸우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인을 위해서 그 전쟁을 그 오랑캐를 무찌르려고 하죠. 얘는 군신간 출연보다 사랑을 더 중요시 여기는 뭔가 이런 게 있고요. 얘는 막판에 어찌됐든 그 포로로 된 백로를 구해주고 나라의 위기도 구하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성 영웅 적 면모.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그 당시에 뭔가 권위를 향상
시키는 이런 면모들이 보이더라 라는 것들이 포인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 악인이었던 그 승산 최국영은 이제 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권선징악적 요소가 나타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보셨던 비범한 여자 주인공의 능력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조금 같이 보실 건데 부채 이름을 특이하게 제목으로 삼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부채는 사랑의 징표다. 첫 번째 보실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유태쟁에 불려가서 무슨 유태종이 가보를 내놔 했더니 끝까지 이제 그 유아는 사랑하는 사람과는 증표에서 이제 그 지키는 장면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는 백학선이 시련을 유발하는 사물로도 기능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월적 능력을 갖춘 비범한 물건이고 전쟁이라는 그 오랑캐를 물리치는 위기를 극복해주는 물건이다. 그래서 이런 소재의 다양성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포로로 잡힌 유백렬을 구출하고 다시 만나는 장면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유아인 걸 모르고 백로가 유아를 하고 나라의 위기를 구해줘서 참 나를 구해주고 백골난망하다, 은혜를 갚기가 어렵다. 하지만 나는 이제 전쟁에서 이제 진 장군 아니냐, 나 자결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은하가 일승일패 전쟁에서 한번 지는 것은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나름 달래요. 그러더니 백로가 난 불충불효한 죄를 지었다. 왜냐면 이제 나라에 이제 전쟁이 졌으니까 불충이고 또 그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사지에 전쟁에 뛰어든 이런 불효한 죄를 지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하가 이런 질문도 해요. 원수가 일개 여자를 위해서 너 정말로 네가 스스로 이 전쟁에 출전한 게 맞냐 뭐 이런 것도 질문하고요. 그랬더니 이제 백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은하가 물어보죠. 일개 여자를 위해 출전한 게 맞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불충불효한 죄를 지었다 뭐 이런 내용 얘기하고요. 이제 백학선 얘기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 마지막에 부분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조은아가요 절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요. 자기의 외람아온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외람아온 죄는 뭐냐면 귀중 여자로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어찌됐든 나라의 그 위기를 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 전쟁에 나선 것 자체가 죄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자 주인공을 예외적인 존재로 그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영웅의 모습이 드러난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 갖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도 여전히 보인다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죠. 이 작품에서는. 그래서 백학선정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시남정기 가정소설에 대해서 보실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창성감이록도 처척 간의 갈등이 가정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